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난방비가 급상승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난달보다 3배, 4배나 오를 수 있느냐,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른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놓고서 정치권의 진단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남 탓, 상대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잘못이었고 지금 정부의 책임이 있듯이 하는 것을 국민들은 그거를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더 깊이 얘기할 것 없이 난방비 폭탄으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쟁이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 탓이다. 그 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놓고서 이제 와서 남 탓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말,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 틀립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설 연휴 끝나고 바로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에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제 민심을 대여 공세에 이제 화두로 쓴 거거든요. 물론 난방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일견저런 동의할 수 있었던 정책적인 결정의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한 2년, 3년 지속됐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에서 영세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난방비가 막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원유가스, LNG 가스 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걸 올리지 않고 동결시켰던 거예요. 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20년 넘어서 21년 지나면서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일정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국면에서의 정책적 결단으로서 난방비를 동결했던 것을 시세에 맞춰서 올렸어야 됩니다. 또 그걸 올리지 않고 대선 이후로 밀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폭탄 돌리기라는 측면의 비판의 소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2년 동안 난방비를 동결했던 정책적 결단은 일견 이해되는 바가 있다. MB 때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MB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국제 원유가나 난방비 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걸 동결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그런 걸 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조건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거나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문재인 정권 우리한테 폭탄 넘겨서 그런 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권이 올바른 전 생산적인 논쟁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차라리 난방비 오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뒤늦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에너지 바우처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난방비에 대해서 할인하는 효과 좀 더 주고 얼마든지 세심하게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나왔어요? 예, 뭐 전 정부에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죠. 정책의 효과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유독
모든 것을 기승전 문재인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난방비 폭탄이 터졌을 때 지금 김기현 유력 당권 주자를 비롯해서 뜬금없이 지금 문재인 정권 탓을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오늘 대통령실 최성목 경제수석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아니 당장 그게 있으면 그 대책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남 탓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권 탓을 하니까 민주당은 발끈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예. 지금 오늘 최상목 수석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어떤 그 도시가스, 난방용 등 LPG 등 이 화석연료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난방비가 폭등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작년 2월에 일어났습니다. 네. 대선 3월 9일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전쟁이 문재인 정부 그 전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스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난방비가 올랐다고 진단하면서 탓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3월 9일 대선 이후에 인수위가 꾸려져서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어떤 연료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거 충분히 예견됐을 때 왜 그때부터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오늘 발표한 그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도요. 예산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만 해도 이게 2,305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 20%를 삭감해서 1,909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대응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이런 내 탓 공방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가 정확히 진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빨리 해결할 일이지 정말 부끄럽게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 난방비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지원 대책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경제수석의 발표 내용 중에 최근의 상황, 난방비가 급상승한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담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최상목 수석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가스 요금이 폭등해서 각 나라가 요금 현실화를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 예. 최상목 수석의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최상목 수석의 이야기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적 가스 요금이 폭등해서 다른 나라들은 요금 현실화 절차를 밟아왔는데 우리나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까지 포함한 말일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선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수입선이 다변화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 가스를 계약을 할 때 그해 단년도에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단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같은 가격으로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단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를 냈고 그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이 요금을 올리지 않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이 문제가 최상목 수석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가스비 폭등으로 이런 현실화 대책을 밟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거의 출범과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왜 문재인 정부의 탓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쨌든 지난해 2월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러시아가 사실 국제 가스 공급의 아주 주요한 나라였는데 러시아 가스가 이제 국제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이 가스가 사라져 버리니까 국제적인 가스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하나 현 정부 정권에서 주장하고 제기하는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 그게 결과적으로 탈원전 정책이니까 원전보다는 다른 방식의 전기 발전을 추구해 왔는데 여기에 뭐 LNG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 가스 갖고 하는 건데 이런 가스 요금이 오르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올랐다. 즉 에너지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제대로 좀 그 여당에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건 난방비 폭등 얘기하잖아요. 네. 전기값이 아니고 원전은 난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LPG 뭐 이런 가스 난방용 등유 이것이 오르기 때문에 난방비가 오른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는 원전 전기 생산은 원전과 난방비를 연결하는 거는 뜬금없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전기요금 가지고 토론할 때는 혹시 모르겠어요. 우선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전 때문에 뭐 이랬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해서 소위 탈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2, 3년 내에 우리 원전을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2080년까지 65년 동안 장기간을 두고 천천히 원전 비율을 줄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오히려 원전의 어떤 기수가 더 증가합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 때문에 전기값이 오르고 원전과 난방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근데 그것을 왜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까?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김기현 유력 당권 주자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원전과 난방비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제 박수석님의 말씀을 같은 패널이니까 일견 동의하면서도 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는 다 범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만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가스,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뭐 그 화력 발전소 이런 등등의 전체 에너지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체 정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문재인 정부 때 이 섣부른 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 에너지 산업 안에서 원전의 비중을 충당할 만한 다른 곳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게 LNG가 늘어날 수도 있고 화력이 늘어날 수가 있고 뭐 해상 풍력이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탈원전의 축소와 탈원전 정책이 전체 에너지 정책의 불균형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한전에 엄청난 적자가 생겼고 이 가스공사 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라는 게 가스요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등유를 사다가 난방을 해결하시는 분도 올랐고 전기를 통해서 전기 보일러 하시는 분들도 난방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그다음에 등유, 그다음에 가스 이런 등등의 전체적인 난방료로 쓰는 에너지 전체가 탈원전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측면이 구조적으로 있다. 그거 말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의 이 불가피한 급등이 전체적인 원가의 급등을 가져오니까 가격이 폭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4차례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스비를. 왜냐하면 그 상승 압력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적자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2배, 3배 이상 폭등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한 2년여 정도 동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난방비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가스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인상 요인을 좀 동결시켰던 측면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측면이 되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입니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후는 감돌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부터 전 세계적인 가스 공급망이 붕괴가 된 상황. 이미 러시아는 그때부터 유럽을 상대로 세계적인 가스 공급망에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상무 수석 말대로 21년 하반기부터 가스값이 폭등합니다. 그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우리가 그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던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이 인상 요인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동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선 이후로 미룬 겁니다. 이게 좀 지난 다음 정부에 너무 폭탄을 돌린 거냐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똑같이 제가 아까 MB 정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서 동결했으면 우리 윤석열 정부도 동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스는 정부가 동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결을 하면 서민들한테 난방비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스공사 적자를 메꿔야 되거든요. 메꿀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이 국제 유가나 LNG 가격이 이제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그때는 또 우리가 인하 요인이 생기는데 그때는 인하하지 않고 또 지금의 오른 가격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럼 가스공사가 적자를 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국면에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이 가스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시킨 걸 이해하지만 하반기 2021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폭등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로 미뤘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 21년 하반기 2022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가스비를 전 세계적인 일종의 압력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만 그랬을까요? 역대 다른 정부는 과연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이제 정부의 결정이죠. 그 엄청나게 오른 국제 유가 LNG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해서 거기에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그렇죠. 압박도 동시에 당연하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 아닙니까? 정책적 판단이죠. 그래서 그건 우리 국민의힘에서 2021년 하반기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걸 탓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균형 감각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4차례 올렸습니다. 거의 몇 배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걸 이재명 대표가 설날 연휴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정책 잘못해서 지금 서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해주고 그러면 오르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정책을 배려해달라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 그리고 수년 후에 LNG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적자를 좀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부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반박할까요? 말씀하세요. 짧게 하세요. 네. 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도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서 수입선 다변화와 그다음에 단연 계약을 통해서 이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문재인 정부는 가격을 결정한 것이지 그것을 폭탄 돌리게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 중에 나중에 전기값 인사하면 또 나오겠지만 이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생겼다는 그런 주장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국회의 입법조사처에도 분명히 자료를 발표했어요.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기 요금, 한전 적자 이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021년에 한전은 흑자가 4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전의 가동 비율, 원전 비율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자꾸 적자가 생깁니까?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그 가동률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직접 연결시키고 싶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난방비는 문재인 정부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왔지 그렇게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지 않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후임 정부에 폭탄 던진 적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시간에 전해드리는 대부분의 주제가 여당의 대표 경선 관련 소식,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이었는데 역시나 민생과 관련한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이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정말 아뜨거라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초비상 아닙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 탓 공방도 뭐 정치가 어떤 책임을 가리는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제1야당도 마찬가지로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민주당도 좀 그런 대책을 좀 내놓고 뭐 오늘 저 긴급 뭐 생계지원 자금 뭐 7조 5천억 얘기했다가 지금 7조 2천억 원을 수정한다고 민주당이 발표를 했는데 뭐 그런 자금 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대통령실이 오늘 직접 브리핑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 중대하다라고 판단한 것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8일인가요? 그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임시국회를 열어놨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방탄국회라는 그 오명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추석 연휴까지, 아니 설날 연휴까지 한 달 동안 국회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뭐 긴급 현안 질의하겠다고 임시국회를 열었었는데 현안 질의한 게 있습니까? 이제서야 이제 오늘 국방위원회 뭐 현안 보고 받는 모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국회라는 것을 열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영장 발부를 방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이런 난방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산자위 열어서 이거 어떻게 정책 결정할 거냐, 그다음에 가스 요금이라든지 난방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민주당은 지난 정권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정부로서 결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주행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정쟁으로만 이 민생을 자꾸 치환시키는 건 좀 그만하자. 그러니까 지금 난방비는 민생의 가장 지금 핫 이슈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걸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고 지난 정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낫지. 뭐 난방비 폭탄에 터져서 국민들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탓만 하니까 또 당연히 저는 이번에는 먼저 공격한 쪽이 저 민주당 쪽 아닙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이거 2021 하반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안 올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저간의 사정을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그쪽도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좋습니다. 저도 이해를 할 테니까. 제 얘기에 공감하는 듯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또 민주당 탓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김 교수님. 민생 1월 달에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방탄으로 열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 국회를 인정할 수 없다.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민주당이 이걸 방탄으로 열었기 때문에 민생을 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주당이 방탄의 의도를 갖고 열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열렸으면 같이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이건 방탄국회니까 우리는 응할 수 없어 라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어가지고 민생은 논하지 않고 국회 임무를 방기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그것은 똑같은 책임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좋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양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긴 한데 민주당이 조금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서로 그걸 가지고 너네가 잘했네 못했네 상대방의 지지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하는 25%의 그 국민의 여론, 그것이 바로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당하고 있는 국민께서 바라보기는 시각이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수현 수석은 또 김은식 교수와 다른 또 이 논리 구조를 하셨네요. 처음에는 왜 국민의힘 여당이 그러느냐 하다가 나중에는 또 우리가 총체적으로 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느냐, 25% 나오느냐 그 부분을 야당이 다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뭐 어쨌든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겠습니다만 이런 민생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치권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탓이오. 더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저희가 준비 중이다. 야당과 여당과 논의하겠다. 이런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 2부에서 경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기자님들께 드리는 서신하면서 아마도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자님들. 저의 고심이 길어져서 기자님들 수고가 더 많았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뻗치기 했던 마크맨들, 동화사까지 먼 길을 취재 오셨던 기자님들 죄송한 마음이 많았지만 표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취재와 인터뷰 요청에 제대로 된 응대를 하지 못했던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어제 제 결심은 오직 당이 잘 됐으면 하는 충정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꼭 출마해서 대표가 되라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기자님들께 특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예. 전 당원들에게 고맙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기자님들에게 나경원 전 의원에게 꼭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라고 응원하셨던 기자님들이 있었네요. 예. 기자는 불가군 불가원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번에 맺은 인연 감사한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조만간 기자님들과 따뜻한 식사와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께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매서운 비판과 애정 어린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후일담을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기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여당의 대표 경선 관련한 소식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나경원 의원은 중진 정치인이고 본인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존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사당화를 향한 장애물이 마침내 거쳤습니다. 집권 여당은 이제 국민의 힘이 아닌 윤심의 힘이 된 셈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별의 순간이 벌의 순간으로 뒤바뀌는 데는 불과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서 선당 후사라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협박과 전방위 압박에 의한 선윤 후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에 집중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또 날카롭게 날선 반응이 나오네요. 예. 저도 민주당 소속이고 김 교수께서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데 역시 정당의 반응들은 날카롭고 상대를 향해 있네요. 그래서 당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논평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저 정도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여온 여당의 모습이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그건 필요하겠죠.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의중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일사불란한 정당이 임기 초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비판은 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저렇게 경직이 되면 한 의견밖에 나올 수가 없고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가지고 있는 야당과 쉽게 말하면 대화가 어려운 구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것은 여당에게 힘들 것뿐만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논평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 당이지만 국민의힘이 정말 포용성, 역동성을 가진 정당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잘 치루어서 전당대회 흥행도 되고 좀 어떤 경직된 여당보다는 좀 어떤 유동성이 많은 그러한 정당으로 되어서 잘하면 민주당도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야당을 탓하는 것보다는 여당 스스로가 여당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당의 말을 너무 야박하게 듣지 말고 이런 부분은 좀 잘 새겨 충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여당이 먼저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당이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 게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 그 떨어지는 정당에는 그야말로 위기의식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뭘 더 잘해야지? 그런데 이게 비슷하게 나오면 이게 사실은 여당과 야당에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는 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점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하고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말이죠. 이 SNS 올린 영상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 왜 불출마 선언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죠.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의감 있고 누구보다도 결단력 있고 누구보다도 결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따뜻하고 정의로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리고 상식이 제대로 서는 그리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필요하다. 나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모르겠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내 마음은 저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저랑 비슷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의 화합과 그다음에 당이 더 이상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는 충분한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권성동 의원도 당대표 출마 의지를 다졌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이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를 접었거든요.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뛰다가 힘에 부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의 출마나 나경원 전 대표 출마가 괜히 바깥에서 봤을 때 당이 분열되는 모습으로 혹여나 이게 갈등이 심화될 걸 우려해서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일종의 좀 자기 희생, 자기 결단에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린 페이스북에 그 대선 직전에 전체 마지막 유세에서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어떤 당선을 기원하는 그런 지지 유세를 올린 것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어제 불출마 선언에서 보면 일부 좀 뼈 있는 말도 있었죠. 네, 어제 이 시간에도 뭐 자세히 있었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무질서한 그 역동성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존중과 포용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야기도 하면서 일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누가 봐도 친윤인 것 같은데 비윤 내지는 반윤의 우두머리로 이게 낙인 찍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그 자기를 그렇게 낙인 찍는 분들에 대한 섭섭함과 불편함을 좀 그렇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복선을 많이 깔았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의 저 선택이 지금 시기에 임기 1년 차에 그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치를 수밖에 없는 총선을 지휘해야 될 당 지도부 선거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믿고 의지하는 대통령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도 억울하지만 그리고 자기 속마음 그게 아니지만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나이 뛰는다면 내가 할 말은 있고 내가 그걸 저항할 수 있지만 내려놓겠다는 저는 결단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예전에 사법시험도 같이 준비하고 그랬던 사이인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섭섭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제가 그 이야기도 들었고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아니 이미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도와줄 자리가 별로 없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겠다. 그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권성동 의원 윤핵관의 맏형으로 여전히 불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도 이달 초에 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 나설 것이다. 지난해 말 송년회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권성동 의원 출정식 비슷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불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권성동 의원 또 어제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의 이유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지금 지지할 그런 생각은 없고 저는 그냥 고심 끝에 제가 이번에 안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이 제 불출마 결정에 있어서 어떤 후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의 요구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의원 누구를 지지할 그럴 생각 없다. 나경원 전 의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런데 안철수, 김기현 두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어떤 이야기 했는지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했는데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사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도록 더 힘을 쏟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나 또는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전방 지휘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만나시거나 연락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적절한 시기에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적극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권성동 의원 말이에요. 권성동 의원은 여전히 윤핵관의 맏형으로 불리고 윤핵관 내부에서도 어쨌든 좌장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저거 혹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김기현 의원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 불출마 선언의 명분을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그 권성동 의원의 지금 상황이 약간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좀 묘한 지금 처지에 있죠. 왜냐하면 윤핵관의 맏형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이제 공언을 했던 공신 중에 하나인데 불출마를 표현했는데 그러면 권성동 의원과 권성동 의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교통 정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같은 친윤계 입장이거나 이제 김장연대로 출범했던 이 김기현 후보 측에서 보면 당연히 친윤계의 맏형이고 윤핵관의 맏형이면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뭔가 서운한 심정이 있나 불편한 기색이 있나 아니면 오히려 그 지지를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기사가 오늘 나온 걸 저도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 당원들이 우려해서 내가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측근으로서 또 최측근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또 당의 분열과 당의 갈등을 또 만들어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립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든 간에 그게 김기현, 안철수 이제 두 분의 양강구도로 가겠습니다만 어떤 후보가 대표가 되든 간에 일단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핵관의 맏형으로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심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후보 등록이 다음 주죠? 예. 다음 주니까 또 몇 명이나 등록을 하게 될지 또 컷오프 일종의 예비 경선 통과하는 후보는 몇 명으로 하게 될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죠. 예, 3명이다, 4명이다 뭐. 오늘 선관위에서 결정된다는 뭐 기사가 있었는데요. 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 대표 경선 다음 주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이 되니까 다음 주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